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매년 여름 성수기면 바닷가 일대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간단치 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제22대 국회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선정된 전국 13개 마을 가운데 부산에서 가장 많은 3곳이 뽑혔습니다. 지난 6월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린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여기에는 의외로 간단치 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한 숙박 공유 사이트입니다. 광안리 해변을 검색해보니 당장 예약 가능한 숙박업소들이 즐비합니다. 밀락 수변로 일대를 검색하자 광안대교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다는 글에 슈퍼호스트 숙박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위치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대부분 오피스텔 밀집 지역입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밀락 수변로인데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했던 예약이 가능한 숙박업소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젊은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모습들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가격도 괜찮고 다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그냥. 뭐 이렇게 성수기에 호텔가 진짜 뭐 5성급 호텔 이렇게 잡으면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뭐 이렇게 그냥 뷰는 괜찮은데 그래도 어쨌든 뭐 모텔도 아니고 뭐 가격대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 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숙박업에는 오피스텔과 주택, 빌라 등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숙박업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모두 불법 영업입니다. 처음부터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보니 몰래 불법 영업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이익을 거두게 되니 이런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세금도 원천적으로 징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숙박시설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영업신고된 업소에 안에서 영업신고증을 확인 뭐 새끼를 대가지고 하든가 그래 하면서만 그러니까 나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를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따라서 관할지자체가 매년 여름 성수기면 바닷가 일대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신고권에 의존하다 보니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성수기 광안리 일대에서 적발되는 불법 숙박업 영업만 200여 건이 넘습니다. 주택가가 아닌 외부 지역에 한정해서 이런 숙박업을 양성화해 철저한 위생관리 등과 함께 부족한 세수를 거두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 국립대학, 부산 이전 공공기관 등 64개 공공기관의 연간 사회적 경제기업 이용 실적이 2%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 지역 64개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이용 금액은
전년 대비 0.05% 증가한 608억 원, 이용률은 2.83%에 불과했습니다. 2%에 대해서 정체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끼리 이러한 그 관행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동력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구매 비율을 높이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와 공공기관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으로 기관별 총 구매액의 5% 범위 내에서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이용이 저조한 것은 실제 구매하려는 제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주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호해서 성장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기업을 이제 키워가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도 그러한 제도적 장치 또는 이제 실제로 뭐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다. 경실련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품질 개선에 대한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활성화 등 공공기관의 마중물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시민사회가 국회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한 달 만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자 압박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앞선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큰 쟁점이 없었던 만큼 조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부산의 여야 의원들은 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협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무산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가장 맨 먼저 통과시킴으로써 최근에 부산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처음 꼽히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또 수도권 초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법안들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특별법의 강제 조항이 바뀐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이 후퇴했습니다. 한 달을 할 수 있다로 바꾼 18개의 조항은 법안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이 부산에만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며 울산과 경남, 남부권 전체의 발전 동력으로 국가적 핵심 과제로 전제했습니다. 향후 이들은 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고 부산시 상공계 등과 함께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내년 도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에 선정된 전국 13개 마을 가운데 부산에서 가장 많은 3곳이 뽑혔습니다. 이들 마을에는 오는 2029년까지 방치된 공폐가와 노후주택 정비 등이 추진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960, 70년대 피란민들이 정착해 만들어진 광산마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인근에 철을 캐내는 광산이 있었다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 마을은 주위로 터널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고립된 상태입니다. 주민들도 점차 떠나며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으로 남았습니다. 빨간 백돌집 저 뒤에도 빈집이고 옆에도 빈집이고 지금 내가 요 있는데도 빈집이 한 5채 돼. 바로 여기만 해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공모에 광산마을을 비롯한 동구 수정마을과 사구 기역마을 등 부산 3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마을에는 방치된 공폐가와 노후주택이 정비되고 급경사지 보행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확충됩니다. 사업비 70%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시는 선정된 3곳에 대해 내년부터 개선 사업에 들어가 202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강서구가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긴 배차 시간과 불편한 노선 등으로 버스 민원은 수년째 계속돼 왔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에코 델타시티 배차 시간이 크게 줄었고 맥도에는 버스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갑자기 팽창한 강서구. 하지만 자연마을과 개발 중인 지역까지 혼재하면서 기존 대중교통은 가장 큰 주민 불편이었습니다. 배차 시간이 2시간 넘는 노선. 30분을 넘게 걸어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는 마을이 상당수였습니다. 강서구는 1년 6개월간의 용역 끝에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강서 공영 차고지가 작년 7월에 오픈됐거든요. 그러면서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이제 명지 오션시티, 명지 국제신도시, 신호동 이런 쪽으로는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노선에서 마을버스 일부는 조금 저희가 빼와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에서 사실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빼와야 다른 이제 노선 요구 신설이 있는 곳에다가 넣을 수 있으니까. 운행 차량이 한 대뿐인 노선이나 이용 주민이 적은 구간은 폐지되거나 조정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녹산 주민회관에는 노선을 확대하고 지사산단과 미음산단 등으로 출퇴근이 많은 구간에도 노선을 조정하고 운행 차량을 늘렸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이 한 번도 닿지 않던 맥도에는 마을버스 22번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본맥도 가고 요 짝지에 나가고 이랬다 아닙니까? 근데 차가 좀 들어와서 좀 편하십니까? 예, 편치. 저 시장 갈 때나 어디 볼일 보러 가고 병원에 갈 때도 그렇고. 에코델타시티에는 배차 시간이 2시간 20분이던 3번 버스를 폐지하고 이미 입주한 수자인과 호반서밋 아파트, 스마트 빌리지를 돌아 명지 오션시티까지 가는 8번을 신설했습니다. 배차 간격은 30분으로 줄었습니다. 사하구 하단으로 가는 기존 15번 역시 주거단지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됐고 운행 차량을 한 대 추가해 배차 간격을 3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제 그쪽 노선 필요한 분들은 좀 편리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번 개편으로 3개 노선만 기존 노선을 유지했고 6개 노선이 폐지, 12개 조정, 3개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전면적인 개편에 현재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승을 하셔야 된다. 환승할 수 있도록 제가 불편하게 없도록 일단 하겠다. 뭐 승강장을 좀 시설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배차 간격을 줄여가지고 환승할 때 빨리빨리 바로 갈아탈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식의 안내를 저희가 하고 있죠. 조정된 마을버스 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개편에 앞서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다람쥐 버스를 투입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케이블 방송은 지역회생을 주제로 연중 기획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선 지난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주도 통합을 이뤘는데요. 통합 청주시는 10년 새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 등 괄목할 성과를 냈습니다. 통합의 과정과 10년간의 변화에 대해 HCN 성홍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7월 1일)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자율형 통합지자체 통합청주시가 출범했습니다. 1946년 미 군정 법령에 따라 옛 청주군이 청주부와 청원군으로 분리된 지 68년 만입니다.
반세기 넘도록 분리됐던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처음으로 통합이 시도된 건 1994년. 국민정부 당시 도농통합 권유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주민 의견 조사가 이뤄졌지만 청원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며 실패했습니다. 이어 2005년 2차, 2008년 3차 시도까지 번번이 무산되면서 통합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2010년, 시군 통합을 공약한 한범덕 시장과 이종윤 군수가 각각 당선하며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청원군과 청주시에서 시민주도로 통합추진위원회가 꾸려졌고 2012년 6월 줄곧 반대가 많았던 청원군에서 80%에 가까운 찬성이 나오며 지루한 통합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청주 청원 통합은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청원군이 청주시를 도넛처럼 둥글게 둘러싼 형태로 인해 청주시의 확장은 물리적으로 힘들었고 산재한 농촌 지역을 발전시키기엔 행정력이 부족한 청원군이 하나의 도시로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통합 후 10년, 각종 지표는 통합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 경제력의 첫 번째 조건인 인구수는 외국인을 포함해 84만 1,000명에서 87만 7천 명으로 3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살림살이 규모 또한 괄목할 성장을 이뤘습니다. 통합 후 처음으로 편성된 2015년 본예산 1조 9천억 원에서 2024년 3조 2천억 원으로 1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통합 후 첫 긴축 편성이지만 통합 시 첫 예산보다 67%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인 GRDP는 2014년 24조 5천억 원에서 2021년 38조 6천억 원으로 57% 이상,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8천억 원에서 2018년 첫 1조 원대 진입 후 2022년 1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오창 방사관 가속기와 오송 철도 클러스터 유치는 국가적으로도 청주의 지리적, 산업적 중요도가 상승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 수도권과 인접한 청원군과의 통합으로 신속한 교통망이 강점으로 작용, 2차 전지 특화단지 조성,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공모 선정 등 각종 국책 사업을 따내는 성과도 냈습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교통 철도 사업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청주와 청원이 통합을 하지 못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 유치와 도로교통망 등의 변화도 상당합니다. 먹거리를 창출해낼 기업 투자 유치는 10년간 62조 원에 달하고 지역 사업체는 2014년 5만 7천여 개에서 2022년 9만 1천여 개로 58% 이상 늘면서 종사자 수도 31만여 명에서 39만여 명으로 27% 증가했습니다. 지역 고용률은 2014년 하반기 61.5%에서 2023년 64.1%로 꾸준히 늘면서 사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근로자들의 원활한 출퇴근과 물류 소통을 위한 3순환로는 4개 구를 25분 생활권으로 묶어줬습니다. 시내버스 공동운영이라고 하는 큰 틀이 결과적으로 청원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 느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청원 지역에 그래도 국가 규모의 집중 시설, 오창 방사관 가속기의 문제라든가. 통합 10년 새 손에 꼽기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성과를 낸 청주시. 10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욱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장 공모제 학교로 지정되지 않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A 학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숨진 채 발견된 B 장학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 A 학교 교장 공모제 미지정이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랐고 하자가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청은 숨진 B 장학사가 동료들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힘들다고 토로한 점과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들이 비슷한 내용이고 여러 사람이 민원을 올려 답변을 요구했다는 점 등의 사망 사건과 연계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남구 새마을부녀회가 초복을 앞두고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남구청 별관 1층에서 4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400인분의 삼계탕을 직접 요리하고 포장해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남구는 외롭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개장합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기후변화로 상어 출몰이 잦아질 거라는 예측 때문인데 안전대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인 남성 여럿이 끌어내려도 힘이 붙입니다. 생김새도 섬찟합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악상어입니다. 몸길이 약 2.6m에 무게는 187kg에 달합니다. 올 들어 동해안에서 발견된 상어는 모두 15마리, 이 가운데 11마리가 대형 상어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어 출몰이 올 여름에는 더 잦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온 상승 때문입니다.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의 난류성 어종이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상어가 이들을 먹기 위해서 연안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벌써 15건이 혼액되었고 수온이 올라가는 7, 8월엔 상어가 더 출현할 것으로. 연안으로 접근하는 상어는 그 자체로 위협적입니다. 1년 전 직접 상어를 목격했던 낚시어선 선장은 기억만으로도 섬뜩함을 느낍니다. 그래 그날은 막 고등어가 일제라 모이면서 정상아리 요게 다니는데 길이가 이게 보통 한 2m도 아니고 얘가 보통 봐서는 한 4m 정도는 안 되겠나 하는 게 이게 그래서 내가 손님들 보고 절대 이거 건들지 말고 물러서라고 그래 되십니다. 그래 원래도 또 고등어 잡으러 한번 나가야 되는데 혹시 정상아리가 또 출몰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는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본격 피서철을 앞두고 지자체나 해양경찰도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시군은 개장하는 해수욕장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전기 자극으로 상어 접근을 방지하는 퇴치기를 배치했습니다. 해경도 행동 요령을 홍보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상어 지느러미가 보이거나 만났다면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렸다 상어가 지나간 뒤 물 밖으로 나오고 해경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전요원이나 시설이 부족한 간이해수욕장은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어들이 주로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활동하는 만큼 이 시간대 물놀이는 자제하고 상어를 만났을 땐 자극하지 말고 해경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